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통일신라 시대가 그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한번 1차적으로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이때 올라갈 거 그러니까 그 우리 쉽게 하는 말로 갈 때까지 다 올라가 본 겁니다. 이제 스승이 말하면 하산하여도 좋다 하는 정도까지 탑도 거기까지 만들었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이제 응용적인 이러한 그 다보탑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새로운 대작이 나오게 되니까 바로 또 다른 디자인이 나와버립니다. 지난 시간을 상기하시면 우리는 체인지업의 대가다. 일단 한번 성취했다면 그 다음 바꾸는 것은 핸드폰 만들기까지가 어렵지,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모델 바꾸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주 안강에 가면은 지금 그 옥산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정예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예사에 다 없어지고 탑만 하나 남았는데 정말 13층짜리 탑을 세우고 싶은데 역량이 안 돼, 형편이 안 되니까 한 층은 제대로 만들고 나머지 12층은 생색만 내는 이런 식의 탑도 나왔어요. 그래서 첨층식의 이런 아주 기발한 디자인의 이런 그 정예사지 13층 탑도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탑이 자꾸 작아지니까 이 작아지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무언가 여기다가 장식이라도 보태서 탑을 좀 멋지게 해보고자 그런 그 정성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멀리 있는 강원도 그 동쪽 설악산 밑에 그 양양 진전사지 탑입니다. 이 탑에 보면은 이와 같은 여기에 그 부조가 있는데 이 부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부조예요. 쭉 둘러가면서 여기 사방에 둘러가면서 여기도 둘러가면서 부조가 있는데 이 부조라는 것은 어떨 때 멋이 있느냐? 진짜로 그 실감이 나게 툭 튀어나오면 멋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툭 튀어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조각은 툭 튀어나오고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만 튀어나오게 하면서 여기서 굵고 팔뚝이 뭐 굵은 팔뚝은 굵게 그 다음에 옅고 굵은 것을 제대로 표현만 해주면은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맛을 살린 것이 바로 양양 그 진전사 3층 석탑이에요. 여러분 동전 보시면 그 세종대왕 그러죠. 세종대왕 얼굴이 진짜로 탁 튀어나와 버리면은 동전의 맛이 안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살짝만 튀어나오면서 그 실감을 내는 이게 부조예요. 그래서 부조가 환조, 몽땅 다 새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만 보면은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 어떤 것은 그냥 판으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진짜로 사람이, 부처님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부조가 바로 양양 진전사지 부조예요. 그래서 이 탑은 5m도 안 되는 탑이 국보로 정해져 있어요. 강원도에 국보탑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월정사 8가 9층 석탑이고 하나는 바로 진전사 3층 석탑입니다. 또 안동 쪽에 가서 보니까 안동에는 여기는 분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한번 뭐가 들어오면은 팍 청국장, 된장 막 고추장처럼 삭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삭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가 바닷가에서 많이 잡혀도 안동 무슨 고등어? 강고등어가 유명. 거기서 그냥 삭으니까 그 강고등어가 유명한 것처럼 불교가 한번 들어왔다면 불교를 갖고 막 끝까지 죽으나 사나 불교다. 그러다가 불교가 망하고 나니까 이번에 유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교가 이제 또 죽으나 사나 유교다. 우리 대학 다닐 적에는 할아버지들이 저 버스도 여자 버스, 남자 버스 갈라서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유교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 그 지형을 갖고 있어요. 안동이라는 지역이 그 주변에 큰 대도시도 없고 대구 갈래도 멀고 북쪽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고 경주는 더 멀고. 그런데 이 안동 사람들이 처음에 경주에서 제일 먼저 세운 탑이 분황사 탑이거든요. 그 분황사 벽돌식 탑을 딱 보고 봤더니 우리 탑은 분황사, 우리 신라의 탑은 분황사 탑이 최고라더라. 그 뒤에 무슨 다른 탑은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돌로 세운 탑은 분황사탑이 최고라더라. 최고라더라. 나중에 뭐, 예? 뭐 가문사탑 그런 것 다 소용없어요. 분황사탑 제일 먼저 시조가 분황사탑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벽돌탑이 최고예요. 벽돌탑. 그래서 주분화사나 벽돌탑을 이제 여기서부터 짓기 끝까지 갖고 있어요. 안동이. 그래서 이와 같은 안동 신세동에 지금 벽돌로 된 그 7층 전탑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밑에는 일본 일제시대 때 보수를 하다가 제대로 보수를 안 하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시멘트로 발라버려서 이렇게 험상궂게 변해버렸고, 위에는 벽돌로 탑을 세웠는데 나중에 탑을 세워놓고 보니까 영 우리 한옥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기와장을 다시 얹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또 안동 역 앞에 가면은 동부동 5층 탑이라고 또 탑이 있는데 역시 탑을 세워놓고 기와장을 이렇게 올린 이런 탑이죠. 이렇지만 안동 지방에는 그래서 이런 전탑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전탑은 이건 조탑동이라고 그래서 안동에서 그 영천 가는 쪽에 영천이 아니라 안동에서 밑에 대구 가는 쪽으로 그 구미 가는 저기 뭐야 그 박 대통령 태어난 데가 군이 가는 쪽 그쪽에 가면 있는 것이고, 이쪽은 그 영양고추로 유명한 그 영양 쪽에 가면은 있는 것이고, 이런 탑들이 전부 벽돌식 또는 아니면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탑들을 이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한번 거기는 뭐가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끝까지 보존을 충실히 보존하는 지역이 그 안동이라는 그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에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강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제천, 장랑리에도 또 이런 탑이 세웠는데 이 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동 지방에서는 그런 국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주, 서울에서는 그 바닥에서는 새로운 체인집의 새로운 모델들이 막 등장하고 일어나는데, 이런 시절이 마지막 신라의 절정기에 올라갔었고, 신라의 절정기에서 이제 다운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드디어 막 왕자의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막 쳐 죽이고 이래가지고 무려 150년 동안에 22명의 왕이 바뀌어요. 왕 하나의 모가지가 7년밖에 안 돼요. 평균 잡으면. 어떤 왕은 3개월 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왕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니까 중앙에서 세력은 자꾸 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기운들이 커져나가요. 지방으로 갔던 옛날 고급 관리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군벌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그래서 지방에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운을 잡고 그래서 커나가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상권, 지방의 재력, 경제력, 지방의 군사력들이 커나가면서 지방의 새로운 문화들이 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피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앙보다 지식이 딸려, 지식이. 또는 무슨 이런 하나의 하나의 교양이 딸린단 말이에요. 딸리다 보니까 누구를 포섭을 하게 되느냐. 그만큼 많이 알고 멋진 그런 사람을 자기 친구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배운 것은 없는데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학 교수 되는 친구들 와가지고 밥 먹이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을 같이 친구로 사귀어서 뭐 좋은 일 없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회를 갖다가 이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 좋은 절을 짓고 스님을 예우하고 이런 일이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중국의 유학을 갖다가 들어오는 스님들이 지방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지방으로 가게 돼요. 지방을 가가지고서 새로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유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 있는 신도들 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화엄경이 어떻고 법화경이 어떻고 능엄경이 어떻고 얘기해봤자 몰라요. 부처님 가르침 그렇게 얘기해봤자 어떻게 얘기하기 쉽냐. 가르침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거, 그 안에서 부처님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이 진짜 가르침이지 그걸 괜히 어렵게 설명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선 열심히 하고 진짜를 깨우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보다 스님이 더 가까운 존재가 되고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선을 배우게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불경을 막 옥편 찾아보고 자습서 찾아보고 탐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좌선을 하고 스님이 뭘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궁구히 연구해서 스님과 서로 말이 통하게 되면서 깨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1단계 초등학생 화두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로서 말을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 불경을 엄청나게 읽어봐서 꼭대기 다 통달하고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않고도 우리식으로 수행을 해서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서로 화두를 주고받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화두의 그런 또는 스님과 서로 무릎팍을 맞대고 행동하면서 행동으로서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글자를 안 가르치고도 불교의 가르침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말에 끄달리지 마라. 말은 암만 논리적으로 해도 그 논리 속에 비논리가 숨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둘이 10년 동안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다 잘 돼가는데 그냥 부모가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옆에서 해방을 많이 놓는지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헤어지게 됐는데 남자가 여성한테 얘기해요. 정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우리한테 방해되는 거 맞다는 거 알지? 살아도 못 사는 거 알지? 여기서 끝내자.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여성이 또 끄덕끄덕. 남자가 잘해준 거 안단 말이에요. 남자 형편은 안다면 불쌍한 거 안다면 근데 내 저기 가면 나도 고생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 것이 정말 굴뚝만큼 높이 사랑을 했어. 이 말을 해요. 네, 응? 여자가 끄덕어. 이 말을 말에 끄달리지 말라 이거야. 너 보내는 마음은 굴뚝보다 조금 더 크다 이거야. 응?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논리의 모순이라.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뭐야? 사랑했으면 같이 잡아서 도망을 가든지 약 먹고 둘이 뒤져버리든지 사랑의 표시를 해야 그게 끝이지. 뭐 보내놓고 무슨 말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 외직팬인가 안 지워. 이렇게 이런 식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참 스님 말씀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목사 설교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부도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은 자꾸 줄어들어요. 탑은 줄어들고 대신 부도탑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따가 부도탑 보시겠습니다. 탑은 그래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아까 그 웅장했던 가문사탑이나 이런 탑들이 점점 홀쭉 호리호리해지기 시작해요. 이쪽에 있는 이 실상사 쌍탑인데 호리호리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호리호리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도 잘하기 위해서 상륜부는 또 이쁘게 또 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자그마한 거라도 정성을 들이게 되는 거죠. 보림사 쌍탑이 있는데 역시 탑이 작아지고 호리호리해지고 키가 작아져요. 남은 것은 이 상륜이라도 이쁘게 만들어서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딱 5개가 남아있는데 그 수백 개 되는 탑 5개 남아있는데 보림사 쌍탑 2개, 실상사 쌍탑 2개, 그리고 봉암사에 있는 탑 하나, 그 5개가 상륜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도 상륜부가 없었는데 이 탑을 보고 복원을 한 거예요. 이 실상사 탑, 요것보다 이 전 거, 이 실상사 탑, 이 탑을 보고 그대로 이걸 불국사 3층 석가탑에다가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놨죠.
탑이 자꾸 작아지고 없어지니까 이제는 탑을 어떻게 보느냐. 탑이 더 이상 건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공예품으로, 석조 공예품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더 죄송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니까 뭔가 또 거기다 보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보태기 시작한 것이 뭐냐. 탑을 더 이상 이제 부처님으로, 부처님이 무덤으로, 부처님의 사리복납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몸뚱아리 자체로 와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맨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방석을 하나 받쳐줘요. 이게 탑신 괴임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방석도래, 방석. 방석을 하나 받쳐주고, 이 문 있는 데다가는 이런 장식을 달아주고, 이런 걸로 여러분 말하는 캄프러치를 이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방석을 한번 넣어줬더니 이제 이것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고려 시대까지 이제 또 방석이 가는데 역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방석으로 한번 이제 또 끝을 보는 겁니다. 자, 석굴암 옆에 가면은 지금 소나무에 가려서 저쪽이 석굴암인데 지금 거기에 암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탑이 있단 말이에요. 탑을 보면 이제는 부처님이 앉아 있으니까 대좌도 둥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근 대자가 나와요, 여기서. 또 철원 도피안사 38선 휴전선이 있는데 가보면은 대좌를 만들 아예 연꽃까지 새겨줘 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연꽃 대좌를 만들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방석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이런 탑이 나와요. 탑이 아주 작은 탑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런 탑을 만들면서 신라가 끝이 납니다. 그 찬란했던 신라가 마지막은 저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마무리가 되고 후삼국이 터지고 그걸 다시 재통일해서 고려가 개성에다가 도읍을 딱 세우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그 스테이지가 개성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개성으로 다 옮겨가는데 말로만 옮겨왔지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왜냐? 지금 이렇게 속도가 빠른데도 한번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다시 제대로 그 칼날을 내기까지는 2, 3년, 4, 5년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때는 신라가 망해가는데 150년. 망해가면서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에밀레종 이후로 변변한 모델 하나를 제시를 못하고 계속 기울어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기울어지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뭘 받아서 새로 계승할 거리가 탐탁한 게 없어요. 그럼 고려가 다시 그걸 또 받아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100년이 걸려요. 100년.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을 해요. 890년에 그 진성여왕 때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서 막 중부 이북으로 이제 뭐 기원이 막 타고 또 거기에서 양길이 또 그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양길을 무너뜨리고 궁예가 나타나고 궁예가 정권을 잡고 가다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하다가 궁예가 쓰러지고 왕건이 탁 잡는 시기가 진성여왕으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왕건이 918년에 딱 자리를 잡아요. 이때 잡고서 그 뒤로부터 무려 17년을 돌아다니면서 전투하면서 삼국을 통일을 한 것이 935년 신라를 접수한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견훤하고 전투를 해가지고서 개태사 대전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후백제를 접수한 것이 936년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합치면 18년. 신라 접수한 것 같이 합치면 17년인데 이 오랜 세월 동안을 17년, 18년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건 나이 30 먹은 사람이 48살 먹을 때까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강화도 39년 아무것도 아니지만 21살 먹은 것이 환갑돼서 나온 나이가 강화도 우리가 거기에 천도하는 시기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가지고 고려를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5년인가 있다가 4, 5년 있다가 죽죠. 정말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통일을 시켜놓고 나라를 다지는데 18년, 20년이 걸리고 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딸리니까 자기 재력 갖고
군사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호족들, 그 토호들 지방에 있는 그 세력들의 딸내미들을 다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인으로 거느렸어요. 몇 명? 29명. 29명을 전부, 저 김제 출신 하나, 부안 출신 하나, 광주 출신 하나, 충주 출신 하나, 29에서 자식이 나오니까 나중에 막 29-1, 27-3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나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혜종을, 예, 왕자를가 왕이 된 제2대 왕이 혜종인데 3년 있다 죽어요, 아파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정종이 조금 똘똘한데 얘도 무슨 변사로서 죽어요. 이 임금님도 얘가 아니라 이 임금님도. 그러고 나서 광종임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건 죽고 6년 만에 두 왕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종임금이 딱 나와요. 광종이 이방원 역할을 해요. 이방원. 깡패 같은 왕 역할을 해요. 강권을 휘둘러 버리죠. 그래가지고 26년간 정치를 해요. 하면서 일단 기초를 다져놔요. 없앨 거 없애고, 터질 것 터트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전부 왕이 이제 궁궐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귀족들 세력을 물리치고 노비들도 다 해방시키고 막. 이때 얼마나 그 희생을 많이 치렀는지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썼거든요. 거기 보면은 광종 임금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부르고 불교를 너무 숭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든 안 좋든 광종 때 가서 하여간 안정권에 들기 시작했어요. 26년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누가 정권을 이어받았냐? 경종 임금이 이어받았어요. 경종 임금이 이어받았는데 경종이 어떻게 잘해볼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때 보니까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못 살아. 나는 한번 잘해봐야지 해가지고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예, 젊은 것이 왕이 돼가지고 똘똘하고 잘했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꼬이고 얽히고 사돈의 108총까지 막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연산군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예, 20살 초에 왕 돼가지고 30도 안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종임금이 나타났어요. 성종임금. 정말로 이 지긋지긋해. 정말 불교도 그렇고 왕실도 제대로 정말 정통에 공자님 가르침 유교 갖다가 제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모든 제도를 그 유교 시스템에 맞춰서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다 정리를 시켜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학구파 임금님이에요. 이래서 이룰성자 성종이라는, 예, 칭호가 붙어요. 조선시대도, 예, 경국대전 법전 다 정리하고 뭐 악화계범 정리하고 예약 정리하고 다 제도를 정비한 임금한테만 이 이룰성자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못하고 죽죠. 죽으니까 그 뒤에 이제 목종 임금이 이제 그 뒤에 또 이어받아서 나머지 제도 정비를, 지방행정제도니 세금이니 막 정리를 또 해요. 정리를 하는데 희한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옛날에 고려시대의 그 고려사를 읽어보면은 왕이 50을 넘는 왕이 없어요. 40줄에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야 돼, 그때는. 그리고 부인들은 전부, 여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이상씩 더 사니까 그냥 그 왕실에는 그냥 할머니, 아주머니들만 이렇게 막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왕이 되는데 목종의 아버지가, 선왕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목종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목종이 왕이 됐는데 목종의 어머니가 30대밖에 안 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는 목종의 어머니가 이 춘정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예. 그냥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계속 스캔들을 일으키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목종의 할머니도 살아계셨어요, 그때. 대왕 대비까지 이제 살아계시는 그 할머니가 보니까, 지금 죽은 자식도 그냥 막 슬퍼 죽겠는데 그 자식 마누라는 그 며느리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궐에서 그냥 걱정에 휩싸이겠네. 결국 일을 저질러가 말았어요. 목종의 그 어머니가 5촌 당숙인가 7촌 무슨 어르신인가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사생아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또 궁궐에서는 사생아가 마침 또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을. 얘를 잘 키우면 목종 다음에 목종의 의붓 동생이니까 얘를 그 다음 왕이 되니까 여기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돌반지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막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막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목종의 할머니가 저 사생아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 궁궐에서 내분 일으키면 핵이 되겠다. 그래서 머리 깎아서 죽만 들어버렸어요. 절로 보내버렸어요. 절로 보내니까는 절 생활을 해야죠. 할머니가 시키니까. 하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고서 자기 죽으면 도로 나올 것 같고 머리 길려버리면 환속하면 그만이고 그래 안 되게 생겨가지고 자객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자들 무시무시 하여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목종의 어머니가 알고 내 탓으로 생긴 제가 무슨 죄인가 그래가지고 또 측근을 시켜가지고 걔를 빼돌려가지고서 이 북한산 그 개성에서 북한산에다 여의대 갔다가 숨겨놨어요. 아마 도선사쯤 숨겼을 거예요.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또 추적을 해가지고서 거기까지 또 자객이 찾아가지고 이놈 내놓으라고 까까머리 사생아 내놓으라고. 그런데 마침 스님이 방구들짝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얘를 여기 들어가서 숨게 하고 딱 여기다 자리 깔고 맨날 거기 이렇게 누워있고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다 뒤져봐도 없거든. 여기 오지 않았다.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래서 못 찾고 갔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어서 살아났어요. 사생아 왕자님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있는 참에 또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개성이 여기 있는데 이때 여기에 강조라는 벼슬아치가 있어요. 성이 강시인데 이 벼슬아치가를 갖다가 이 변방에다가 발령을 냈어요. 발령을 했더니 임금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임금님 측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주로 도와줬는데 왜 저를 갖다 지방 관리를 시킵니까? 해가지고서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 군사를 돌이켜가지고서 개성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가지고서 임금을 내쫓아버려요. 자기가 임금 될 수는 없으니까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임금을 시켜버려요. 이 사생아를. 이 사생아는 막 그냥 홍콩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갑자기 여기 숨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임금이 돼버려요. 임금이. 이 임금이 바로 현종 임금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면 그냥 화토치다 건식으로 임금님이 돼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돼버렸어요. 임금님. 앉혀놓고 있는데 또 저 북쪽에서는 이때 거란이 있었는데 거란이 그렇지 않아도 이 고려 좀 맛 좀 보이려고 자기가 발해를 거꾸로 들이고 거란이라는 그 나라가 대국을 세워가지고 국호를 요나라라고 했어요. 요나라 황제로 딱 섰는데 고려 좀 벌어 좀 갖추려고 하는데 트집을 잡을 게 있어야죠. 아프간을 치려면 뭐 트집이 있어야 되고 이라크를 치려면 무슨 뭐 화생방 뭐 트집이 있어야 되고 뭐 트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마침 보니까 어지럽거든. 뭐 강조가 나타나가지고 임금을 갖다 지 맘대로 치우고 얘를 갖다 세우고 트집 잘 되네. 내가 왕도의 법도를 가르쳐 주겠노라 하면서 내려와요. 쳐들어 내려. 사실은 여기 후환을 없애야 나중에 중원을 장악을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꼭 중원을 장악할 적에는 미리 한번 우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원 장악, 몽고도 중원 장악하려면 고려 먹고 중원 장악하고, 요 나라도 여기 치고 중원 들어가려고, 뭐 당나라도 고구려 한번 치고 뭐 이렇게 후환을 없애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가지고 여기를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쳐들어 내려오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요. 이때 예? 우리 국사책에서도 잘 나오는 서희 장군이 가서 담판을 해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서 오히려 큰 싸움 없이 돌려보내요. 또 한 번 내려오는데 또 강감찬이 또 가서 막아주고. 그래서 서희와 강감찬 두 장수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줬단 말이에요. 막아주고는 그래서 여기서 그 화약을 딱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현종 임금님은 아무런 불편, 신하 잘 둔 덕에 아무 불편 없이 임금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고려에 전쟁이 없어요. 예. 비록 그 뒤에 여진족이 한번 쳐들어왔는데 윤관 장군이 또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없었고, 그 뒤부터 몽고족이 쳐들어올 때까지 전쟁 없는 시간이 2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무신난이 한번 일어나 버려요. 예? 무신난이 일어나. 무신난이 하여간 어지러움에 촉발되는 전초적인 무신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최씨정권 나오고, 그다음에 몽고족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쟁이 없는 시기에 화평한 세계가 오는데, 화평한 세계 여기 현종이 올 때까지가 100년이에요. 100년. 예? 여기 태조 왕건서 현종까지가 100년. 그래서 현종 오니까 고려에 칼라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서 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경판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고려적인 그림이, 글씨, 뭐 고려의 예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고려적인 칼라가 나오는가, 이것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동안에 고려에서 탑을 세우고 뭘 세워도 신라 걸 그대로 이미테이션, 본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본따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을 바꿔보자 했는데, 마침 그쪽이 고구려 쪽이라 고구려적인 옛날에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탑을 높이 세우는 이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려 탑들은 이와 같이 탑이 전부 5층 이상이에요. 5층 이상. 신라의 탑은 5층 이상 넘는 탑이 10개도 안 돼요. 뭐 장항리 5층 석탑, 나원리 5층 석탑, 중원 타평리 5층 석탑, 뭐 그런 거 없어요. 신라 탑은 5층, 뭐 아까 말한 정해사 13층 탑, 네, 없어요. 반대로 고려 탑은 5층 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가 5층 탑 보면 이것은 전부 고려 시대 이후의 탑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5층 탑이 많아요. 그래서 탑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형태로 쫙쫙 올라가요. 이것은 지금 개성에 있는 그 현화사 5층 탑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콩밥 매는 안악내 칠갑산 있는 청양 정산 서정리 그 9층 탑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있는 건 개성에서 가져온 남계원 7층 탑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금산사 7층 탑이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한 세월이 흘러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것을 되풀이할 잘 못하는 성격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라 때 것을 받아들였지만 여기서는 지붕이 이렇게 휘어지는 스타일이 나와요. 신라 것들은 지붕이 위는 휘어져도 밑은 반듯반듯하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죠. 이게 이제 고려적인 새로운 하나의 자그마한 새로운 그 스타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기 춘궁리, 저쪽 광주 춘궁리에 있는 쌍탑이고, 좀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태운 탑이라도 그 탑을 깎는 방법은 원래 신라 것을 그대로 그 기법을 모방해서 깎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게 신라 탑인지 고려 탑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때가 되니까 불상을 만드는데도 이제 금이 동나고 구리가 동나가지고 철로서 철부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쇠붙이 불상 중에서는 고려시대 철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만큼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와 같이 거대한 불상을 만든 거죠. 이게 춘궁리에서 나왔다는 불상인데 무려 7톤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중량급 전문이라서 이것을 다 옮기고 이제 옮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 전부 옷을 입혀가지고 손포대기라는데 손포대기 하나에 저게 6,000원짜리인데 6,000원짜리가 몇 장이 들어요. 이 밍크오버 한 서너 벌 입히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 싸가지고 들어 올려서 했던 것이죠. 또 고려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지붕 밑에 처마가 좁아지는 특징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미세한 것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봅니다. 예천 개심사 5층 탑입니다. 5층 탑이면 거의 고려시대 거예요. 여기에 부조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부조는 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옛날에 봤던 그 진전사 부조하고 확연히 다르죠. 이것은 마치 떡살로 찍어버린 듯한 아주 납작한 부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학점으로 하면 C학점밖에 안 되는 부조예요. 아까 그것은 A+적인 부조지만 그래도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 12지가 돌아가 있고 8부중상이 새겨져 있고 자꾸 이렇게 벽에다가 장식을 넣어주는데 여기가 3면, 12면이니까 12지가 딱 좋고 8면이니까 8개의 8부중상이 좋았다는 거죠. 이것은 충청남도 서산 보원사지에 있는 탑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방석을 낀 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좀 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8부중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아까 본 부조보다는 조금 낫죠, 이 부조가. 이 부조가 어떻게 지금 그 솜씨에 따라서 부조가 저렇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좀 제일 가까이서 본 사진. 역시 5층 탑. 무량사에 있는 탑이죠. 5층 석탑이죠. 다 고려시대 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이제 어떤 또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은 최고급의 탑부터 가장 질박한 탑까지, 그리고 수준이 고루고루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탑을 지을 적에 왕실에서 발원을 하거나 예를 들면 시주를 하거나 또는 귀족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좋은 작가를 데려다가 아주 공들여서 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려시대 오면은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보급이 됩니다. 보급되니까 이때부터는 십시일반 신도들이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지체 높고 좋은 집안에서 만든 거라든가 아니면 좋은 그 석공을 데려다 만든 탑들은 질이 좋고, 또 질은 떨어지더라도 그 정성으로 만든 탑들은 좀 많이 질박하고, 그래서 그런 지방의 양식들, 지방의 솜씨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질박한 탑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속리산 뒤편 상주, 경상북도 상주 쪽에 있는 상오리 7층 석탑이죠. 거의 이제 치석 자체가 많이 질박해지고 층만 올리는 이런 식의 탑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법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층을 많이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레벨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탑을 쌓아보고 내려보고 다 해봐서 아는데, 오히려 치밀하게, 정말로 치밀하게 다 만든 탑들이 조립하기는 더 쉽고, 이것이 거칠게 한 것일수록 조립하기는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장기알 세우기 놀이한 것처럼 하고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삐뚤어지는데 어떤 것은 반듯한 줄 알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 반듯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게 삐뚤어져요. 탑을 쌓을 적에는 항상 뱅글뱅글 돌면서 다 봐야 돼요. 360도를 봐야만 그래서 쌓다 내리고 해서 쌓는데, 사실 그만큼 고려탑은 신라탑보다 훨씬 쌓기가, 조립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서 본 모습이죠. 이제 앞에 문틀도 없어지고 그냥 아주 간단한 자국만 남아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시석 자체가 굉장히 거칠게 돼 있어요. 밑에 기단부도 그렇죠. 또 저기 우리 또 중원 미륵리 사지에 가보면 거기에 큰 가람이 하나 있어요. 왜 이런 그 산속에 가람이 있느냐, 이런 큰 절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드나드는 길목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나드는 중요한 이쪽으로 넘어가면 충주 가는 길, 저쪽으로 가면은 문경 가는 길에 해가지고 그런 길목. 두 번째는 거기에 큰 중요한 요새, 군사적 요새가 될 적에도 거기에 그 사찰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거기는 하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 도량으로 되지만은 전시에는 거기가 군사의 주두처고 보급처가 되는 곳이에요. 연락처가 되고. 예. 그래서 속리산 그 산 속에도 그 어마어마한 절이 있는 거고 중원 미륵리사지도 이런 절들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절을 세워놓고도 여기에 있는 탑은 아주 질박한 탑으로 세웠어요. 이게 고려시대 특징이죠. 굉장히 석등이고 탑이고 질박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맞는 탑이 광주에 있는 담양의 읍내리 5층 석탑인데 솜씨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제대로 정말 조형적으로 디자인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깎은 탑으로 나오죠. 거기다 그런 전라도의 맵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지붕도 탁탁 정리가 됐고 이제 층단 받침도 3단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탑신 이런 턱턱 괴임돌도 뚜렷하게 만들어서 넣는 이런 탑이 나와요. 그래 나름대로의 하나의 전라도 호남의 광주 양식의 탑이 하나가 고려시대에 등장해요. 이렇게 탑이 보급되고 등장하고 보급되고 또 퍼지고 그러니까 중반기 이후가 되니까 어떤 형국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방마다 맛이 틀린 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방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처음 담아 먹었을 때는 아주 스탠다드한 김치 담는 뭐 하선전 요리 방식에서 딱 나오지만 김치가 널리 보급되면은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개성 김치 그 맛이 달라지듯이 처음엔 탑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딱 그런 FM이 나오지만 텍스트가 나오지만 가서 이렇게 누구든지 탑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 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지방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